반갑습니다. 샤랄라 DJ 샤디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스콧 피츠제럴드의 사랑의 휴식입니다. 현대문학 출판사에서 출간한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아요 단편집에 수록된 작품이에요. 낭독을 허락해 주신 현대문학 출판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낭독하는데 비가 와서 빗소리가 함께 녹음이 되네요. 이 빗소리 또한 배경음악으로 들어주세요. 샤랄라한 DJ의 낭독 ASMR 시작합니다. 사랑의 휴식. 결혼하기로 결심한 그날 오후, 그들은 숲을 지나 솔잎이 가득 덮인 습지 너머까지 함께 걸었다. 그 어디쯤에서 메리는 무척이나 주저하며 자신이 생각한 계획을 남자에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당신을 봤어. 샘이 침울하게 말했다. 이번 주만요. 메리가 그의 말을 수정했다.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항상 함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기 위해서예요. 없다면 우리 서로 화나게는 하지 말자. 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넌 너가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아니에요. 메리가 부정했다. 여자들이 따분해하는 건 남자들이 따분해하는 방식과 달라요. 여자들은 자신들의 관심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가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언제 따분해하는지를 잘 알죠. 예를 들어보죠. 결혼 생활을 오래도록 그저 끌어온 여자를 알고 있어요. 그녀가 예전에 남편에게 했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여자는 리노로 갔어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전 틀림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은 그걸 감수해야만 할 거고요. 그녀는 곧바로 그가 사랑했던 몸짓을, 가령 벨트를 단단히 맸어. 자기, 맸으면 가요. 남극이든 북극이든 하고 말하듯 자신의 스커트를 끌어올리는 것 같은 동작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샘버처는 그녀가 영원히 같은 옷만, 입술 색깔에 맞춘 진홍색 지퍼조끼와 밝은 회색 모직 드레스를 입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뭔가 그의 내리에 떠올랐다. 그는 천하에 둔감한 무관심하기까지 한 남자들 중 하나였다. 그러곤 손가락까지 꼽아가며 계산이라도 한 듯 입을 열었다. 이건 당신의 그 첫 번째 결혼 때문이야. 그가 말했다. 당신이 과거를 돌아보리라곤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경고할 게 있을 때만요. 메리가 머뭇거리다 다시 말을 이었다. 피트와 전 아주 친밀한 사이였어요. 3년 동안.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던 날까지요. 저는 그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저였죠. 그 사람과 함께 제가 죽었다면 영원히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다시 그녀는 말을 끊었는데 자신의 생각을 확신할 수가 없었다. 여자도 자신만의 뭔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의 야망 같은 그런 걸요. 결국 그들은 항상 엿새 동안의 사랑에서 하루를 건너뛰기로 했다. 일주일의 하루 동안 그들은 각기 다른 지리적 삶을 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어떤 질문도 할 수 없었다. 당신 혹시 숨기는 거 없어? 샘이 짓궂게 굴었다. 외양간에 나랑 똑같은 남자가 있는 거 아니야? 당신 X9이지? 과연 내가 알게 될까?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지, 즉 버지니아 산기슭 작은 언덕에 점처럼 찍힌 그들의 공들인 별장들 중 한 곳에서 파티를 열었을 때 메리는 진홍색 조끼를 벗은 채 거대한 모닥불 앞 먼발치에 오두카니 서서
자신의 젊은 시절 친구들에게 다시 결혼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별을 엮어 만든 것 같은 은빛 벨트를 메고 있었는데 별들이 모두 거기에 모여 있어서 다른 데는 많지 않았다. 그걸 지켜보면서 샘은 그녀에 대해 아직 많은 걸 알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잠깐 동안 자신이 완전히 성공적이지 못하거나 메리가 그리 매력적이지 않기를, 둘 다 조금씩 상처를 갖고 있어서 서로 함께 있고 싶어 하기를 바랐다. 저녁 내내 그는 그녀와 함께 커다란 방들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동안 닿을 수 없는 별들을 지켜보면서 일말의 슬픔을 느꼈다. 메리는 24살이었다. 그녀는 교수의 딸이었고 코러스 걸과 같은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구릿빛 머리칼과 초록색 눈, 그리고 그녀가 거의 부끄러워할 정도로 발갛게 달아오른 얼굴빛. 그녀가 갖춘 사회적 요건과 신체적 조건은 조그만 대학촌에서 그녀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결혼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대학 교수와 결혼을 했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 그녀는 그와 함께 거의 죽어갈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그녀는 알게 되었다. 밤에도 귀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과 하늘이 푸르다는 것을. 거기에 비한다면 이즈음 웨스트 버지니아 경계 바로 너머에서 탄광 소유권 개편에 열성을 다하던 비범한 청년 배처와의 결혼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워 보였다. 필요한 것들이 모두 여기에 있다는 것을, 두 손아귀에 모두 쥐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이란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 다음 화요일에도 그녀는 산마을로 갔다. 카운티 청사가 있는 그곳은 무쇠로 만든 남부군의 동상이 세워진 법원 광장과 영화관이 있었고 남자나 여자나 푸른색 데님 옷을 입었으며 푸른 산맥들이 삼면에 배경처럼 솟아있었다. 그맘때의 그녀는 가능성들이 꽤나 소진되어 버린 느낌이었다. 그녀의 그런 소진이 순수하게 몸으로 드러난 것은 그의 가을, 샘이 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때였을 것이다. 한때 그 조그만 마을은 조촐하긴 했지만 의료센터 같은 곳이었다. 산허리에 요양소가 하나 있었고 조금 더 올라간 곳에는 1929년까지 리조트 호텔이었던 센트럴 빌딩이 있었다. 그녀가 그곳에 대해 물었을 때 모든 침상들은 도둑을 맞았고 가구들도 하나씩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늦은 오후면 그 웅장한 일대 안에 자리 잡은 하얀 껍데기를 다시금 바라보며 차를 몰고 그곳으로 가곤 했다. 어쨌든 불쌍한 미망인을 생각하게 하죠. 그녀가 심슨의 장식용 건물을 올려다보는 낯선 사람에게 말했다. 이론적으론 그렇죠. 하고 낯선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이론적으론 심슨이란 그 사람, 얼마든 이걸 세상에서 가장 큰 리조트 호텔로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불경기가 찾아든 거예요. 하고 메리가 빈 껍데기를 둘러보며 말했다. 높다란 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산마을 사람들이 오래전 배관까지 뜯어가 버려서 생긴 구멍이었다. 우울해 보였었는데 하고 낯선 사람이 과감하게 말했다. 지금의 당신은 신념과 희망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군요. 마치 모든 게 노력하기에 달린 것처럼 말입니다. 왜 한 남자를 당신의 그 휴식일에 하필이면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만났을까요? 다른 날들이 아닌 그날의 말이죠. 우리가 만약 사랑에 빠졌다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당신은 매주 여기서 날 만난다고 가정해봐요. 그날은 당신의 남자와 보내는 그 어떤 날들보다 더 중요한 날이 될지도 모르죠. 그럼
당신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은 금이 간 난간 너머로 다리를 늘어뜨린 채 앉아 있었다. 한 줄기 봄바람이 계곡에서 따스하게 밀려 올라왔고 메리는 다리를 흔들거리며 발 뒤꿈치가 석회벽에 닿아도 내버려 두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얘기했군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도 알 테죠. 당신이 재밌는 사람이란 걸요. 당신은 이미 나에게 많은 걸 얘기해버렸어요.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사람들이 이 정도 신뢰를 쌓으려면 몇 주나 걸릴 거예요. 전 지난 10년 동안 생각할 게 있으면 늘 여기로 왔었어요. 하고 그녀가 항의하듯 말했다. 제 얘기를 들어준 건 바람이었죠. 그랬겠죠. 하고 그가 동의했다. 건방지게 말대꾸하는 바람이었겠죠. 특히 밤에는. 여기 사세요? 그녀가 놀라며 물었다. 아닙니다. 그냥 방문객입니다. 그가 말을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젊은 친구 하나를 찾아왔어요. 전 여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젊은이는. 어쩌면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그가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폭풍이 밀려오고 있군요. 메리가 이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190cm가 넘는 비쩍 마른 몸에 얘기할 때 말투는 느릿했다. 그는 끈이 높이까지 달린 사냥용 부츠를 신고 꽤나 냉혹해 보이는 갈색 눈동자와 어울리는 근사한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오랜 투병 생활 뒤에도 아직 완쾌가 되지 않은 듯 창백한 얼굴을 한 그는 연신 떨어대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10분쯤 뒤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고치려면 4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당신이 만약 산기슭에 있는 자동차 수리 공장으로 슬슬 내려가겠다고 하면 그 다음엔 내가 시내로 태워다 드리죠. 두 사람은 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하루를 휴식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게 확연히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의심이 강렬하게 일었다. 간선 도로를 따라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지금도 고작 저녁 6시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강하게 다잡았다. 첫날이 가장 힘든 법. 그녀는 혹시나 샘이 자신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 잔망스러운 희망을 가진 채 인도를 계속 살폈다. 그 낯선 사람은 적어도 신비로운 구석이 있었다. 도로가에다 세워주세요. 그녀가 불쑥 말했다. 그들 앞쪽으로 샘의 무게차가 천천히 올라오는 걸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2대의 자동차가 멈추었을 때 그녀는 샘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저기 제 남자가 있네요. 하고 그녀가 낯선 남자에게 말했다. 저 사람도 역시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것 같군요. 그의 표정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제 남자랑 같이 있는 예쁜 여자는 린다 뉴볼드군요. 하고 메리가 말했다. 20살이고 1달 전에 저 사람을 걸고 내기를 했었죠. 불안하지 않나요? 낯선 남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저 사람들은 저한테서 질투심을 떼어버렸어요. 그 대신 아마도 커다란 자만 한 덩이를 선사해 준 것 같아요.